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현물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개장하긴 했지만 조기 마감했는데요. 워낙 현물 시장이 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의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유럽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은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리허설이 있었는데요. 이 리허설 당시에 인근 지역에서 의사당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또다시 폭동이라든지 난입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떠올리면서 의사당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그 관련된 인원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취임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이날 감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중국에서 생산을 한 모델 Y를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샤오펑도 이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였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이 쉬어갔지만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는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 미국은 마틴 루터킹 데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흑인들을 위한 민권 운동에 앞장서며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인으로 꼽히는 마틴 루터킹 2세를 기리는 날인데요. 이를 맞아 뉴욕 증시도 오늘은 하루 쉬어갑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뉴욕 증시 전망과 유럽 및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주간 전망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이슈로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겠죠. 오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 기간을 보냈지만 새 정부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지탱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1952년 이후로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첫 100일간 S&P 500 지수는 평균 3.5%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19일에는 제니 델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녀가 적극적인 경기 회복을 지원할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 투자 심리를 지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와 인텔, 골드만삭스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팬데믹 재확산 사태와 백신 보급 이슈가 가장 주된 헤드라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부양책 발표 이후 하락한 미국 시장에 동조하며 다소 약세를 보인 끝에 혼조 마감했는데요. 영국 FTSE 지수는 0.2% 하락한 6,7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0.4% 넘게 오른 13,84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 역시나 상승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 거래 마치면서 5,6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는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해 예상치 6%를 웃돌았고 또 소비 지출의 핵심인 12월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하이 종합지수 이날 0.84% 오른 모습이죠. 3,59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최근 크게 올랐던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강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다가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점도 하락 재료로 작용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이날 1% 가까이 내린 28,2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4%대 상승하며 시장을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전일 대비 1.01% 오른 28,86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밤사이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던 만큼 21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어땠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21년 증시가 지금 약 한 2주 정도 지났죠. 근데 올해 S&P 500 지수가 0.3%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는 경계 심리에 대한 좀 힘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좀 증시 전망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또 전해드리면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시중금리 상승이 결국은 단기 조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소식 일전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 블랙록 CEO 같은 경우에도 올해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에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까지는 그리고 연초에는 어느 정도의 좀 경계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꼽아보자면은 올해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될 텐데요. 러셀 20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7.5% 정도 전년 이 말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조기 마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선물 시장에서 0.5% 하락했는데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단독 감산에 들어가면서 랠리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이제 랠리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 주도의 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 하락해서 WTI는 52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반면에 국제 금값은 0.4%가량 상승했는데요. 7주 내 최저치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부양책과 또 달러 약세에 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조기 폐장을 했는데 이 국제 금값은 1,836.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신 한 가지씩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첫 번째 소식은 뭘 볼까요? 네, 중국 관련된 얘기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일에 이 중국이 지난해 4분기와 그리고 연간 성장률 지표를 발표를 했죠. 4분기에 중국 경제가 6.5%나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 6.1% 성장을 상회를 했고요. 2018년 4분기 이후에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2.3% 성장으로 역시 전망치 2.1%는 물론 IMF의 전망 1.9% 성장도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성장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라는 CNBC 기사입니다. 우선 JP모건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엄청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됐음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의 V자 반등은 이미 좀 완료가 됐다, 끝났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경제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소비 위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를 했었는데 12월에는 이 증가세가 4.6%로 둔화를 했습니다. 연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고용시장 정상화로 임금 성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에 좀 저축분이 이제 소비로 갈 것이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좀 장밋빛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앞서서 좀 경계론을 제시했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소비 경기와 관련해서도 회의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허베이성에서의 코로나19 재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와 소비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 루트에 대해서도 월가에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NG에서는 지금
지금 코로나19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면적인 경제활동 락다운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1분기에 중국 경제가 무려 12% 성장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컨센서스는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생산성 둔화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경제 국가 가운데 유일한 성장을 나타냈던 건 중국이 맞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잘 모르겠다. 약간 이게 좀 혼란스럽다.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경제 성장률의 실적은 중국 경제의 위상을 좀 달리 보이게 만드네요. 네, 충분히 좀 그렇게 만들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확산도 됐었고 그러면서 작년 1분기에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나타나면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부터 벌써 이제 성장으로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연상정률까지 이렇게 저력을 좀 과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쨌든 간에 연간 성장률이 2.3%로 중국 경제치고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주요 기관에서는 올해는 8% 이상의 성장을 점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무디스에 따르면요. 중국 경제의 작년 전 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16.8%로 지난 2016년에 14.2%,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 이전 수준 대비해서 많이 좀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작년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로 16년에 22.3%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대와는 달리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17일 일요일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마침 현지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기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민대 대미관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트럼프가 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이를 풀 확률이 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베이징 언어 문화대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양국에서의 강경론자들, 즉 매파들이 아직까지 좀 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고조에서 이 갈등 고조 국면에서 해소되려는 그런 여지를 차단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업무는 무엇이 될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유 수송관 사업인 키스톤 XL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키스톤 XL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원유 수송관 사업입니다. 금액 규모로 봤을 때 9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15년 11월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업이 불허됐습니다. 당시에도 공화당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상당했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건설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가 새로운 행정부의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사업인 만큼 이 두 국가 사이의 외교 문제에도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석유 산업을 지지하는 공화당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번에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팀장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외교적 측면이나 아니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생각하면 부정적일 것도 같거든요. 만약에 이 일이 정말 현실화가 됐을 때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그리고 좁게 이 말을 해본다면은 원유 시장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일련의 친환경 정책은 일단은 미국의 원유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유가의 상승 곡선을 좀 더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송유관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영향을 가늠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BC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송유관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엠브리지와 트랜스 마운틴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좀 역할은 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뿐만 아니라 출장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었죠. 올해에는 과연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폭스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제한된 기업들의 출장 제재령이 장기화되면서 영구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출장 제한으로 일부 지역과 커뮤니티는 향후 몇 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이 항공, 호텔, 여행사 그리고 렌터카 업체들은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왔죠. 그런데 자발적인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녀와야 했던 이 출장 수요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여행 당국에 따르면 미국 내 그리고 국제 출장을 통한 소비 지출은 지난 2019년 팬데믹 이전 당시에 3,3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50만 개 가량의 일자리를 지원해 줬는데요. 특히 기업의 큰 행사가 지역에 한번 열리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출장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한 업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외신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CEO는 올해 말에는 미국 내 출장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60%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출장에 대한 수요, 여행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가 올해 말까지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 회복과 함께 관련 업계의 반등도 기대를 했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기대치를 좀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팬데믹을 이제 겪다 보니까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라면은 앞으로도 굳이 좀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장 수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S&P 글로벌에서 2024년이 돼야지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점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부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 출장 수요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더욱더 좀 느릴 가능성도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요 항공사들의 좀 발표를 보더라도요, 일반 여객 회복세 대비해서 출장 관련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영국판 배달의 민족 딜리버루가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첫 번째 중국산 모델 Y를 공식적으로 인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펑이 고속도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기업 볼까요? 네, 로이터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영국의 음식 배달 업체 딜리버루가 현지 시각으로 17일 일요일에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1.8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 유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투자한 이 주요 주주 가운데서는 아마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딜리버루의 기업 가치가 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로이터 측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딜리버루는 몇 달 안에 IPO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증시에서 근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식당 지원이라든지 라이더에 대한 수요 증대, 그리고 고객 선택권을 확대할 만한 새로운 툴을 좀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은 지난 2019년 8월이었죠.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딜리버루 지분 16% 인수를 공식 승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투자에 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아마존의 딜리버루에 대한 지분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딜리버루는 참고적으로 현재 12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서유럽 중심이지만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UAE 등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음식 배달 시장을 틈틈이 노리고 있는데 과연 그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그렇길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아마존의 좀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은 지난 2015년에 아마존 레스토랑이라는 이 서비스로 음식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좀 실패를 거뒀죠. 그러면서 사업도 종료를 했는데 이후에 또 그럽허브의 유력한 인수자로 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버도 제친 유럽 기업이죠. 저스트 잇 테이크어웨이의 그럽허브 인수 역시도 뺏긴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왜 이렇게 음식 배달 사업에 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느냐? 그만큼 좀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UBS의 당초 전망에 따르자면은 2018년에 글로벌 이 온라인 배달 시장이 35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600억 달러 수준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전망을 따르더라도 올해 2025년까지 2천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8년에서 2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아마존의 주가는 꽤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이 실적이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6개월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약 한 5% 정도 아마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딱히 악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연말에 온라인 쇼핑 이 붐이 일어났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광고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점유율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에 좀 동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반전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의견과 목표 주가 4,350달러를 그대로 최근에 유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JP모건과 도이체방크 등의 주요 IB도 2020년도 4분기에 아마존이 역대 최대 매출 또는 높은 매출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순수하게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도 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중국산 모델 Y가 첫 번째 고객에게 인도됐다는 사실을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첫 번째 중국산 모델 Y를 생산을 했지만 기존에도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는 이미 생산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가 중국인에게 인도된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밸런스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테슬라의 마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CFO도 생산과 운송비가 하락하게 되면서 테슬라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가격 인하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머스크는 타기 어려울 만큼 만약에 차가 비싸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가격 인하는 테슬라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중국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도 낮고 운송 비용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가격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미 테슬라의 모델 Y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는 중국 시장에서 33만 9천 위안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급의 니오의 차종인 EC6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더 가격이 인하된다면 테슬라의 모델 Y에 더 많은 판매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생산량의 확대인데요. 중국에서 모델 Y를 생산함으로써 작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한 가지가 텍사스 공장과 이 독일 베를린 공장에도 가동이 들어간다면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테슬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기대치였던 50만 대에 약간 못 미치는 만큼의 인도를 했는데 월가에서 지금 바라보기로는 84만 대 정도, 올 한 해는 84만 대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바로 몇 주 전이었었죠. 작년 말에 80만 대에서도 이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팀장님, 중국산 모델 Y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인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은 좀 가격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수입가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바로 좀 공급하는 것에 효과가 큼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니오라든지 샤오펑 등에 맞서서 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더 이상 생산은 테슬라 측면에서 좀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로 올해 인도 대수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인도 예상을 좀 살펴본다면은 약한 60%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더 가속화된 그런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테슬라 판매의 40%를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 같은 선전은 더욱더 좀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앞서 살펴본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늘고 있죠.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특히 가파른 기세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샤오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샤오펑이 이번에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샤오펑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솔루션은 NGP죠. 내비게이션 가이드 파일럿 베타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당사는 이 기능으로 운전자가 설정한 경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NGP는 향후 샤오펑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엑스파일럿 3.0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엑스파일럿 3.0은 올해 1분기 시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사는 이 솔루션을 주력 세단인 P7에 탑재해서 자동 차선 변경과 속도 조절, 추월과 고속도로 진출입을 제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일부 자율 기능이 있을 뿐 여전히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좀 남았습니다. 자, 이 세단 P7과 엑스파일럿이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술과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에서는 샤오펑이 자율주행을 강점으로 삼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샤오펑은 지난해 말 행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면서 테슬라의 기술과 비교한 바가 있고 올해 초에는 이 라이다 제조사죠. 라이다는 레이저 기반의 레이더로 이 자율주행의 센서로 기능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 라이다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가운데서는 니오데이를 열었던 니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업데이트를 해보자면요. 처음으로 이제 세단인 ET7을 니오가 공개를 했죠.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사가 제작을 한 자동차용 칩 오린이라는 칩을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5단계도 가능한 그런 SoC, 시스템 온 통합 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니오에 대해서 환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ET7이 물론 좀 인상적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적할 정도로 획기적이지는 않다라는 보수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